여러분 안녕하세요. 경제드라이브입니다. 요즘 강남역 근처를 지나가다 보면 이상한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한쪽 건물은 1층부터 꼭대기까지 임차인이 줄을 서고 권리금이 억 단위로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두 블록 옆 건물은 공실 안내문이 붙어 있고 임대료를 30% 깎아줘도 들어오는 사람이 없습니다. 같은 동네, 같은 시기, 비슷한 규모의 건물인데 왜 이런 극단적인 차이가 생긴 걸까요? 2026년 현재 상업용 부동산 시장은 그 어느 때보다 극단적으로 갈라지고 있습니다. 어떤 상가는 3년 전보다 가치가 50% 올랐고 어떤 오피스는 절반 값에도 팔리지 않습니다. 금리는 내려가고 있는데 왜 어떤 건물은 더 위험해지고 있을까요? 오늘은 상업용 부동산 시장의 양극화 현상과 어디에 기회가 있고 어디를 피해야 하는지 쉽게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해해야 할 핵심 개념이 있습니다. 바로 상업용 부동산의 수익 구조입니다. 아파트는 내가 살거나 전세로 놓으면 되지만 상가나 오피스는 오직 월세 수익으로만 먹고 삽니다. 그래서 상업용 부동산의 가치는 단순합니다. 한 달에 얼마를 받을 수 있느냐, 그게 얼마나 안정적이냐, 이 두 가지입니다. 그런데 2020년 이후 이 두 기둥이 동시에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재택근무로 오피스 수요가 줄었고 자영업 폐업률이 치솟으면서 상가 공실이 늘었습니다. 게다가 금리가 급등하면서 대출을 끼고 산 건물주들은 이자 부담에 허덕이기 시작했죠. 하지만 모든 상업용 부동산이 위기는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더 강해진 곳들이 있었어요. 지금부터 실제 사례를 통해 무엇이 상업용 부동산의 운명을 갈랐는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성공 사례는 서울 성수동의 한 꼬마 빌딩입니다. 2021년에 매입한 이 건물은 당시만 해도 평범한 4층짜리 그린 상가였습니다. 건물주는 무조건 높은 임대료를 받는 대신 특정 업종만 받겠다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1층은 베이커리 카페, 2층은 로스터리 커피 전문점, 3층은 디자인 스튜디오, 4층은 소규모 갤러리로 구성했어요. 이 건물의 2025년 공실률은 0%였고 평균 임대료는 매입 당시보다 40% 올랐습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바로 테넌트 믹스 전략 때문입니다. 서로 다른 업종이지만 같은 고객층을 공유하는 테넌트를 배치하면 건물 자체가 하나의 목적지가 됩니다. 커피 마시러 온 사람이 베이커리도 들르고 갤러리 구경도 하면서 건물 전체의 매출이 올라가는 구조죠. 두 번째 성공 사례는 판글 한 지식산업센터입니다. 이 건물은 2023년 금리 최고점 시기에 오히려 분양률 100%를 달성했습니다. 비결은 단순했습니다. 입주 기업들에게 필요한 모든 서비스를 건물 안에 넣은 겁니다. 지하에는 직원 식당과 카페, 1층에는 편의점과 택배 보관함, 옥상에는 휴게 공간까지 갖췄어요. 스타트업과 중소기업들이 가장 원하는 건 저렴한 임대료가 아니라 효율적인 업무 환경이었던 겁니다. 이 건물의 임대료는 주변보다 15% 비쌌지만 입주대기 기업이 30곳이 넘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임대료 경쟁이 아니라 가치 경쟁으로 승부를 봤다는 점입니다. 세 번째 성공 사례는 역세권 상가입니다. 특히 GTX 개통이 예정된 노선 주변이죠. 경기도 화성의 한 역세권 상가는 2024년부터 임대 문의가 급증했습니다. GTX 개통으로 서울 강남까지 30분대로 줄면서 유동인구가 3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측됐기 때문입니다. 이 상가의 건물주는 프랜차이즈보다 로컬 맛집과 생활 서비스업을 우선 유치했습니다. 출퇴근 직장인과 지역 주민이 매일 이용할 수 있는 업종 구성이 핵심이었죠. 결과적으로 이 상가의 공실률은 5% 이하를 유지하고 임대료는 매년 상승하는 중입니다. 이 사례의 교훈은 명확합니다. 인프라 변화를 읽고 그에 맞는 수요를 선점하는 것이죠. 하지만 모든 상업용 부동산이 이렇게 잘 된 건 아닙니다. 이제 실패 사례를 보겠습니다. 서울 을지로의 한 오피스 빌딩은 2025년 현재 공실률이 40%를 넘었습니다. 이 건물은 2019년에 신축됐고 당시에는 입주 대기 기업이 줄을 섰던 프리미엄 오피스였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이후 재택근무가 확산되면서 기업들이 사무실 면적을 30조 50%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문제는 건물의 설계 자체가 대형 기업 전용이었다는 겁니다. 층당 300평 이상의 넓은 공간만 있었어요.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은 그 정도 면적이 필요 없었고 대기업은 이미 사옥이 있거나 축소 중이었죠. 게다가 건물주는 높은 대출이자를 감당하기 위해 임대료를 절대 내릴 수 없었습니다. 결국 공실이 늘어날수록 건물 가치는 떨어지고 대출 연장도 어려워지는 악순환에 빠졌습니다. 이 사례가 주는 교훈은 명확합니다. 시대가 바뀌면 수요도 바뀌는데 공급은 고정되어 있으면 무너진다는 것이죠. 또 다른 실패 사례는 지방도시의 대형 상가입니다. 이 상가는 2022년 준공됐지만 개장 1년 만에 절반 이상의 점포가 비었습니다. 원인은 간단했습니다. 주변 인구가 줄고 있는 지역에 대형 상가를 지은 겁니다. 게다가 온라인 쇼핑이 일상화되면서 오프라인 매장의 필요성 자체가 줄어들고 있었죠. 건물주는 임대료를 절반으로 낮췄지만 입주 희망자는 거의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문제는 임대료가 아니라 고객이 없다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례의 핵심은 명확합니다.
상업용 부동산은 건물이 아니라 유동인구로 사는 것이라는 사실이죠. 지금까지의 사례를 종합해보면 상업용 부동산의 성패를 가르는 핵심 변수는 세 가지로 정의됩니다. 첫 번째 변수는 수요의 지속 가능성입니다. 지금 사람이 많은 곳이 중요한 게 아니라 3년 뒤에도 사람이 올 이유가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GTX 역세권, 대학가, 업무 밀집 지역, 주거 밀집 지역 같은 곳이 대표적이죠. 반대로 유행에 따라 잠깐 뜬 곳, 특정 이벤트로 인한 일시적 수요는 위험합니다. 두 번째 변수는 공간의 유연성입니다. 한 가지 용도로만 쓸 수 있는 건물은 수요가 바뀌면 바로 무용지물이 됩니다. 층마다 쪼개서 임대할 수 있는지, 업종 전환이 쉬운지, 설비 변경이 가능한지가 중요합니다. 실제로 성공한 꼬마 빌딩들은 대부분 층별 독립 출입이 가능하고 소규모 분할 임대가 가능한 구조입니다. 세 번째 변수는 건물주의 재무 구조입니다. 아무리 좋은 입지라도 건물주가 높은 대출이자에 쫓기면 결국 무너집니다. 이자를 감당하기 위해 무리하게 높은 임대료를 요구하면 공실이 늘고 악순환이 시작되죠. 반대로 자기 자본 비중이 높거나 금리 변동에 여유가 있는 건물주는 장기 전략을 쓸 수 있습니다. 임대료를 조금 낮추더라도 좋은 테넌트를 유치하고 건물 가치를 장기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죠. 그렇다면 2026년 지금 상업용 부동산 시장에서 투자자는 무엇을 봐야 할까요? 첫째, 금리 인하가 시작됐지만 그것만으로 모든 상가가 살아나지는 않습니다. 금리가 내려가면 대출 부담은 줄지만 근본적인 수요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금리보다는 해당 상권의 유동인구 변화와 업종 트렌드를 먼저 봐야 합니다. 둘째, 대형 오피스보다는 소형 오피스와 지식산업센터 쪽이 상대적으로 안전합니다. 재택근무로 대기업은 사무실을 줄이고 있지만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은 여전히 물리적 공간이 필요합니다. 특히 층별 분할이 가능하고 편의시설이 잘 갖춰진 빌딩은 공실률이 낮은 편입니다. 셋째, 상가는 무조건 역세권이 답은 아닙니다. 주거 밀집도와 연령대 구성을 함께 봐야 합니다. 역은 가까운데 유동인구가 그냥 지나가기만 하는 곳은 위험합니다. 반대로 역에서 5분 정도 떨어져 있어도 주거 밀집 지역 안에 있으면 안정적인 수요가 나옵니다. 넷째, 프랜차이즈 중심 상가는 리스크가 커지고 있습니다. 프랜차이즈는 본사 전략에 따라 한꺼번에 빠져나갈 수 있고 그러면 상권 자체가 무너집니다. 오히려 로컬 자영업자와 소규모 브랜드가 섞여 있는 상가가 더 탄력적입니다. 다섯째, 공실률보다 중요한 건 공실 기간입니다. 한두 달 비었다가 채워지는 건 정상이지만 6개월 이상 공실이 지속되는 건 구조적 문제입니다. 주변 건물들의 공실 기간을 확인하면 그 상권의 진짜 건강 상태를 알 수 있습니다. 여섯째, 건물 나이보다 리모델링 가능성이 더 중요합니다. 20년 된 건물이라도 구조가 좋고 설비 교체가 쉬우면 새 건물처럼 쓸 수 있습니다. 반대로 10년 된 건물이라도 설계가 구시대적이면 경쟁력이 없습니다. 일곱째, 임대료 상승률보다 공실률 안정성을 우선시해야 합니다. 임대료가 매년 5% 오르는 것보다 공실 없이 매달 월세가 꼬박꼬박 들어오는 게 더 중요합니다. 특히 대출이 있다면 공실은 곧 현금 흐름 단절을 의미하기 때문에 치명적입니다. 마지막으로 상업용 부동산은 절대 단기 투자 상품이 아닙니다. 최소 5년에서 10년을 보고 접근해야 하며 그 기간 동안 버틸 수 있는 재무 구조가 필수입니다. 정리하자면 2026년 상업용 부동산 시장은 극명하게 갈라지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로 숨통이 트이는 곳이 있는 반면 구조적 수요 감소로 회복 불가능한 곳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금리나 임대료 같은 숫자가 아니라 그 건물에 사람이 계속 올 이유가 있는지입니다. 입지, 유연성, 재무 안정성 이 세 가지가 맞아떨어지는 곳이 진짜 기회입니다. 반대로 하나라도 빠지면 아무리 좋아 보여도 위험합니다. 상업용 부동산은 결국 건물을 사는 게 아니라 미래의 현금 흐름을 사는 겁니다. 그 현금 흐름이 지속 가능한지 안정적인지 그리고 내가 버틸 수 있는지를 냉정하게 따져야 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투자 경험이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도 여러분의 현명한 경제적 판단을 돕는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경제드라이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